네, 다음으로 대한민국 경기도의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세계적인 롤모델로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의 빅포럼 2015를 주최해 주셨는데요. 남경필 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데이븐포트 교수님 열정적인 키노트 스피치 감사합니다. 오늘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러한 아주 좋은 이슈를 제기를 해 주셨어요. 분석 삽정형 시대,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새로운 스테이지를 열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퍼블릭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오늘 좋은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 키노트 스피치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중국의 보아오 포럼에 가서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아주 심플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빅데이터에는 조금 위험이 있지 않느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있다. 그러면 빅데이터 안 쓸 거냐? 아니다. 써야 한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어의 그때 발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븐포트 교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 세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은 작고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공포를 해결을 해줘야 이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공포 없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경기도의 지금 그 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4분의 1인 약 1,300만이 지금 살고 있고요. 경기도의 GDP가 약 한 3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거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정도의 국가와 같은 GDP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또 여기에는 제가 늘 쓰는 핸드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또 제가 집에서 보는 TV를 생산하는 LG 등등 SK 하이닉스, 아주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다 유치해 있습니다. 아울러 저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 여러분은 이제 판교에 계신데요. 판교와 평택 제일 밑에 있는 고덕, 저기 이제 삼성이 이번에 엄청난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판교와 고덕 이 라인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쪽인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천에. 특히 반도체 시장은 이곳 경기도에서 세계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판교는 그 IT 산업의 메카, 한국의 실리콘밸리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래도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약 말레이시아 수준의, 싱가포르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 데이터가 약 1008종의 공공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CCTV를 달아야 될 텐데 그냥 막 달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CCTV를 다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범죄를 막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서 CCTV를 저희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 포트홀이 어느 곳에 많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빅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내년 2월 달에 오픈할 이 빅데이터 센터가 이미 문은 열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KT라는 이 통신사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신한카드사와도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우리 빅데이터 센터에 그것을 모두 공유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이곳에 많은 이 스타트업 하려는 이러한 젊은이들, 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이거를 다 보고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서비스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저희는 지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은 조금 이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난관의 정체는 뭐냐?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규제들이 이러한 자유로운 오픈된 정보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 공포는 사실 빅데이터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의 내용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이 공포를 없애줘야 빅데이터가 더욱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포를 없애자라는 것이 오늘의 저의 그 주장입니다. 그 공포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역시 투명성을 갖게 해주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들에게 적절한 가버넌스를 모니터링을 받게 해서 이 투명한 감시 체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핵물질이 있습니다. 이 핵물질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유용합니다. 근데 제가 빅데이터가 핵만큼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비교를 하자면 핵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핵은 굉장히 값싸고 유용한 그러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되죠. 써야 되니까 전 세계는 IAEA라는 가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그 가버넌스의 이 모니터링 하에서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 등 핵을 유용한 원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IAEA와 같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가버넌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글에서 우리 로스영 대표께서 오셨는데, 저는 구글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글을 리스펙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구글이.
구글은 이 세계인의 삶을 바꿨고요. 저의 삶도 바꿔준 빅데이터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새로운 이 혁신의 아이콘이죠. 근데 구글이 아마 저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겠죠. 과연 구글이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늘 옳은 일, 좋은 일 이런 걸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안 되는데, 됩니다. 이 구글 얘기할 때 이걸 끊었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근데 구글이 이 데이터를 갖고 무엇을 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도 저는 기업 내부를 다 이렇게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권위 있는 이 기관이 요구하거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뿐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굉장히 유용한 선거 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재선 선거 때 그런 유용한 선거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빅데이터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잘 이 세그멘테이션이 된 이메일 같은 거를 개인에게 보내서 굉장히 유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과연 한국이라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개인정보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저를 잘 분석한 그러한 것에 기초한 편지를 한 통 받았다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런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경기도가 공공 데이터도 모으고 뭐 크레딧 카드 회사, 그다음에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데이터, 뭐 병원 데이터 이걸 다 모아서 제가 가보니까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위원장님 어제 가서 뭐 하셨는지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의원님들 뭐 하셨는지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정치하면서 늘 해온 얘기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선의에 의해서 늘 옳은 일만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정부, 또 정치인, 지방정부 모두 이런 데이터를 앞으로 강력하게, 지금 데이빈 포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강력한 분석 툴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느 수준의 전 세계에 서로 통용되는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개 회사들과 함께 손을 합해서 오픈 플랫폼을 내년 2월에 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과연 할지, 이런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에서.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외부와 서로 공유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법으로 허용한 그러한 서비스들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정부에게 제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할 거고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제가 정부의 주요한 분들께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것을 또 국회에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고 우리 도의회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병원 데이터까지 포함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데이븐포트 교수님이 개발하신 여러 가지 정말 강력한 툴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으면 여기서 굉장한 이 결과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실험실에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랩에서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게 이거를 당장 다 열어서 모든 곳에서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결과 분석을 해내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랩 안에서만 허용을 해달라, 실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랩에는 아주 강력한 이 감시 체제를 작동을 시켜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고 잘 숙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의 결과들을 뽑아내는 실험을 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이것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판교와 같은 이러한 도시를 하나 또 만듭니다. 옆에다가 내후년쯤은 근리 오셔서 이 빅포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판교 2의 하나의 저희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은 무인 자동차를 판교 2에는 모두 그 안에서는 일반 자동차들은 들어오지 않고요. 무인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 법은 그 무인 자동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바꿨습니다. 요청을 해서 법을 바꿔서 일정한 규모 안에 그 규모 안에서의 일정한 이러한 이 조건들을 갖춘 하에서는 무인 자동차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지금 그 조항들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이 판교에서 어느 한 부분에 저희 센터에 랩을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정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실험이라도 해서 데이터 결과 분석물을 내놓고 그 결과물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 다보스 포럼에 슈밥 회장이 한국을 오셔서 제가 같이 점심을 하면서 이러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저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에 이러한 새로운 빅데이터와 관련된 스탠다드를 좀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인류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것이 결국 빅데이터를 정말 잘 분석하고 이용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굉장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쯤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런 랩이 열려서 1년 동안 분석한 새로운 결과들을 여러분한테 내놓고 또 그 안에 이런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 의회 또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변화 발전이 있었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의 결과로 어떤 반향들과 새로운 모색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give another round of applause. Thank you. Now it's time for discussion. 자, 이제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대담 시간을 좌장이신 이상구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센터 부원장님이시죠. 부원장님께서는 좌장으로서 기조 연사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독특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븐포드 교수님께서 많은 정부 관련 행사에 초대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도지사님 께서 이렇게 직접 대담에 참여하는 세션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주 독특한 기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가서 기술의 활용과 데이터의 활용을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리더십 포지션에 계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미국을 정말로 진정한 21세기로 이끌었던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결론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님처럼 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생각을 해볼 때 도널드 트럼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 쪽에서 힐러리 클린턴도 자기만의 서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분히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앞서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IAEA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실험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 센터에 관련돼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 여름에 그 메르스라는 병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 저희가 국민들이 굉장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공포의 그 핵심은 그 병이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이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공포는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게 경제 침체를 아주 가속화시켜서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도가 그 메르스 때 왔던 그 영향 때문에 생긴 경기 침체를 지금 완전히 극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들도 뭐 그 메르스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이제 안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병 자체의 그 이 위험성보다 이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못하니까 그 공포가 정말 한 10배, 20배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 우리 사회의 영향은 정말 컸고요. 그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는데 저는 이 빅데이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빨리 드러내놓고
공론화시키고 그 위험성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정말 세계의 석학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내면 그 공포는 제가 볼 땐 그냥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는데 이 공포를 제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제대로 토론하지 않으면 그 공포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제어하지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IAEA라는 뭐 핵이라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그렇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서로 공감하는 이러한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저는 EU는 지금 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큰 경제권인 미국 그다음에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동북아 이렇게 몇 그룹들이 이런 토론을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에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논의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Yes, very true. You talked about EU last week. EU had ruled that transfer of EU에서 이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이전을 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혁신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신중하게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까요? 네, 이상적으로 저는 사실 프라이버시가 더 이상 많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진짜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저도 남경필 도지사님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특정 경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데이터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북한을 방문을 하지 못하지만 북한과 같은 그런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볼 수가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투명성을 강조를 해주셨죠.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로 시작하는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구글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마이크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트레이드-오프를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지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글은 그 같은 데이터, 관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때로는 저희에게 광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로스 씨 죄송하지만 별로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글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트레이드오프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자동차는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인데요. 그 전기 자동차를 추적을 함으로써 그 추적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디에 충전소를 세워야 하는지 등등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보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소비자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투명성이 여기에서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여러 동료들께서도 그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였는데요.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은 본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충분히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남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험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그 이제
관련 규제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돌파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하지만 과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유의미한 또 분석 결과 또 한편으로는 퍼블릭 서비스 안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데는 지금 갖고 있는 법으로는 좀 한계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의료 정보입니다. 이 의료 정보를 정말 잘 분석을 하면 이제 인간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프라이버시 이슈와 직접 부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랩에서 제한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의 분석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분석하면서 이걸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를 한번 길을 가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도의회, 국회 그리고 정부 이런 것을 잘 설득하고 이 공론화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지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뭐 이제 이 중요한 것들은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학교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길러지는 것, 키워지는 것,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우리 데이븐 포트 교수님이나 여기 세계 석학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And you're locating this 네, 그리고 center 이 말씀하셨던 그 센터가 이제 판교에 지금 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판교에 위치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면 계획에 어떤 기여를 할지 궁금합니다. 판교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그 센터를 위치하고 있는 곳이 2월달에 문을 여는 곳에 이 스타트업 그 센터 이름이 스타트업 아카데미입니다. 그 스타트업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기관들, 뭐 학교부터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투자자들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 저기 있습니다만 뭐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국가기관,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부서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그 부처 간의 또 비즈니스와 학교, 산학연이 정부까지 다 굉장히 소통하기 좋은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특별한 공간을 허용해 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판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투명성,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Thank you. And now I'd like 네, to move on to.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 were right. 토마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 5단계 인간 능력 증강과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셨죠. 이 자동화가 의사결정 분야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인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판교에서는 몇몇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툴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BM 왓슨 같은 경우 IBM 왓슨은 이미
6천 명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툴을 개발한 데 있어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한국과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차원에서 앞장을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함께 일을 했었던 MIT나 하버드 등등의 대학교를 보면은요. 임직원들이 이와 같은 최신의 자동화 기술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사실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를 강의할 수 있는 교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디지털 마케팅이 존재를 하지 않았던 과거였기 때문에 역량 있는 교수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교들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분야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조직과 정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교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꼭 박사 학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어도 역량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잘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일자리는 한국의 농촌부 지방에서도 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모든 마을에 적어도 전 세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텝 인 단계 또는 스텝 네어리 단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계에 의해서 스마트한 기계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데이터 과학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분석 부문에 있어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부족한데요. 기업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단순히 월급을 올려주고 채용을 하려고 한 것 이외에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스톡 옵션을 굉장히 많이 줘서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시스코 시스템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우리가 수백 명의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을 시장에서 고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대학교도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직접 인재 양성을 하게 된 것이죠. 5개월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육성을 했습니다. 이미 100여 명을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업데이트된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이 좋을까요? 네,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입학을 할 때 제가 3개의 커리어와 관련된 조언을 했습니다. 통계학, 뇌과학, 그리고 중국어를 배워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었습니다. 한국어라고 이야기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조언을 했었고요. 저희 아들은 영화와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코미디 작가로서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조언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주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토마스 박사님께서 7,000마일 비행기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분석 3.0과 그리고 또 4.0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풀베이스 분석, 이 스며든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직의 IT 부서들도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IT 부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IT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느리다의 유사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지 분야에서는 이제는 IT를 벗어나서 직접 서버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서들은 좀 더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제는 혁신의 창의자가 돼야지,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혁신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IT 정책에 의해서 길이 가로막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혁신을 찾아 나서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서가 앞장서 나가야지 어떤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가 이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할 시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어느 분께 질문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sk a really good question, then the governor might name you the chief 정말로 data 네, scientist. 좋은 질문을 하시면 경기도의 그 수석 정보 책임자로 임명하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 펜타 시스템에서 온 박경탁입니다. 저 경기도청에 취업하고 싶고요. 데이븐포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식 농사는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Good question. The information is used quite 네, widely 일단 for 이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제약이라 함은 남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의료 분야뿐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쪽에서는 어떠한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소셜 미디어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은 아마도 어떤 마케팅 목적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제는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은 사용의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미국 경제를 보면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JY 컬처럴 브랜딩 랩이라고 하는 인문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 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이제 판교에 있어서 오늘 너무 반가운 마음에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를 오픈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경기도에서 먼저 그 출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도 계속 데이터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한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리딩하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이제 내년에 데이터가 오픈되고 지금 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신다고 해주셨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문문화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저희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저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정말 이노베이티브한 또 그런 이 인문 분야의 그런 깊은 인간에 대한 해석까지를 집어 넣은 분석, 이런 부분들은 저는 프라이빗 섹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어놓을 거기 때문에 오십시오. 그리고 공짜로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오셔서 여기서 마음껏 노시고 마음껏 연구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우리 그 관련 법 수준으로는 여기 열린 데이터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새로운 그 프로핏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만 조금씩 열어가야죠. 이제 열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판을 열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마음껏 연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들어도 되게 신이 나고 감사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리딩하거나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의 무궁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가까이 있는데 오세요. 그냥 2월 달에 오픈할 때도 오시고요. 거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막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other question wasn't for me, but just 네, 그 질문 저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인문학에 관련돼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요. 미국에 계신 저희 동료분들이 4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분석 스킬이 가장 중요한가? 누군가를 고용을 할 때 보는 분석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요. 이 분석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인문학자들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광춘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데이븐 교수님한테 드릴 건데,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K-12 초중고 이제 교육을 통과를 해서 조만간 이제 정규 교육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고등교육기관 했던 걸 K2로 내린 건데, 마찬가지로 그 통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이제 고등교육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그 K-12 교육에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good question. 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과학 교육에서부터도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가 했던 것도 그냥 거의 뭐 자동화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단지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 우리 세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어떻게 유관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져서 당연히 좀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그런 교육도 수반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분석을 하게끔 장려를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데이터로 스토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능한 또 인재들과 또한 교사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앞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가운데 셋째 줄에. Hi, my name is Eugene Park from. 저는 박유진이고요. 저는 고등융합기술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함께 수립한 연구소이고요. 저는 컴퓨터 에이티드 엔지니어링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컴퓨팅과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컴퓨테이션을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와 결합을 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는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또 제조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유사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빅데이터가 엔지니어링 또는 이런 컴퓨터 연산과 결합이 됨으로써 보다 나은 제품 디자인과 생산성 향상 또는 제조 능력 개선에 활용이 된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그와 관련돼서 기업들과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빅데이터를 상품 개발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상품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는 기업들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즈니스 기능에 비해서는 좀 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 분야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몇십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천재가 되어서 소비자들과 소통 없이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비자 행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민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매를 하는지 등등을 만약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만 극복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품 개발 지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분야가 좀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디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지금 현재 산업 4.0 또는 스마트 제조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을 하기 이전에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시계를 보니까 질문 한두 가지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 Thanks for your time spent on this. 네, 우선 이렇게 주요한 행사에서 시간을 내셔서 아이디어를 또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나갈 향방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혹시 실제로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어떤 예방적인 조치, 다시 말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부작용, 빅데이터의 리얼 스트리밍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그 위험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IoT라든지 또 IoET를 이용을 하여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 데이터가 수집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시사점보다는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저는 많이 주안점을 두어 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무엇이건 간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잘 조율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앞에 뭐 포트홀은 없는지, 이 엔진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뭐 몇 킬로미터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이전에 차를 옆으로 빼야 되는지 뭐 등 우리에게 오히려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oT라든지 스트리밍 데이터에 좋은 유용한 점들이 분명 많은데요. 하지만 분명 아직은 초기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일반 승용차가 한 200개 센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데이터 포매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을 잘 합쳐서 통합적으로 수집할 방법이 아직은 고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싱가포르의 GDP와 경기도는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제가 방문했을 때 교통 흐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분석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대시보드가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을 하여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데 사용을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싱가포르 측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껌 씹는 것도 체포가 되는데 분명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교통 흐름 유도하는 데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IoT의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표준들도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고무적인 행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상당 부분의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을 해서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뒤편에 계신 분이 계신데요.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문관 이주식입니다.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데이브 폴트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개인의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수많은 센서를 통해 개인이 정한 컨텍스트를 어웨어함으로써 마케팅이나 투표 등에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뇌과학 등을 활용해서 인간의 무의식 영역까지 파고들어 특정 개인의 지갑을 열게 하거나 또한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도록 인간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이 이제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남지사님한테는 이제 도민의 어떤 유용한 생활 증진을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개발된 기술이 있을지라도 그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스 보호 이외에도 기타 이제 공공 분야에서 좀 주의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t's interesting, and it gets back a little bit to the. 네,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고요. 다시 인문학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행태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빅데이터가 없었다면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비자 행태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라든가 또는 영국 정부에서는 선거 활동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behavioral economics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문이 이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의 어떤 재무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더욱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왜 투자자들이 가격이 하락을 할 때에 매도를 하게 되는가? 그리고 높은 가격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왜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를 하게 되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경제학을 통해서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행동에 우리가 영향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행동 경제학 또는 행동 재무학을 발전을 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의사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또 처방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이 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하면은 남자분들이 약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장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비자들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석학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근데 데이븐 포트 교수님 얘기에 또 다 나왔습니다. 이 선거나 이런 데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정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홍보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저희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의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가버넌스를 저희는 스스로 만들 겁니다. 그 가버넌스가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 그리고 전문가,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늘 와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경기도의 데이터 센터에는 이렇게 위에 그 모니터를 받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think we should conclude the session 감사합니다. right now.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두 분의 기조 연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청중분들의 훌륭한 질문도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사분들께서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마무리 말씀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